최근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 기술은 물론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장착해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와 반대되는 목소리를 내고 있어서 북한 무기 개발의 현주소에 대한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과연 실제 북한의 무기 수준은 어디까지 도달해 있을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그리고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모스크바에서 열린 제4차 국제안보회의에서 현영철 북한 인민무력부장이 미국과의 핵전쟁도 불사하겠다 이런 강한 발언을 내놨습니다. 실제로 북한의 핵기술이 어느 정도에 와 있는지가 이제 궁금해지는데 소형화 기술 그리고 ICBM에 장착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가 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조금 분분한 것 같습니다. 두 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네, 북한의 그 핵개발 기술 3차 실험까지 했으니까 거의 1톤 수준까지는 다 와 있는 걸로 인정하는데 문제는 이제 지적하신 소형화, 경량화, 즉 1톤 미만 또 크기는 이제 90cm 이하 이것을 이제 소형화라고 하는데 과연 북한이 여기까지 와 있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시각이 존재합니다. 지금 중국이나 북한을 보다 잘 알고 있는 중국이나 러시아는 북한이 아직 소형화까지 못했다. 즉 ICBM에 탑재할 능력은 안 됐다. 이렇게 네. 보고 그 반면에 또 미국이나 이쪽에서는 얼마든지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실제로 이것을 실험한 바는 없지만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즉 철산반도의 그 ICBM 기지에서 연료 연습을 여러 차례 했다. 네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액체 연료든 고체 연료든 날려보내는 건 실제 실험과 함께 그 전에 이제 연료 연소 실험을 통해서 충분히 북한은 그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여러 가지 견해가 존재하는데 제가 볼 때는 북한은 이번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의 발언이 단지 허풍이나 이런 그 공포심이 아니라 실제로 어느 정도는 저는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이 핵 개발을 거의 생전과 직결시키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집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와 있다. 이 접근하는 발언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자, 일단 우리가 핵무기를 갖췄다라고 하면 보통 핵무기가 능력을 갖췄다고 할 때 세 가지 정도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일단 핵탄두 자체가 의미 있는 핵폭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미 3차 핵실험까지 해서 증명을 한 바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거를 날려보낼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사일이나 잠수함이나 아니면 폭격기 같은 것. 근데 이제 대한민국의 범위를 봤을 때는 사실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증명이 된 것이고요. 미국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KN-5 같은 게 아직 증명됐다고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미국은 아직 시간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게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증명됐다고 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소형화, 경량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네. 이게 작아져야지 비행기에 싣고 폭탄으로 떨구든 아니면 미사일에 탑재라든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 부분이 혹시라도 북한이 성공을 했다고 하더라도 아직 남아있는 게 하나가 더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핵이라는 것이 핵탄두가 터지기 위해서는 굉장히 좀 안 좋은 조건, 이렇게 하늘을 날아서 심지어는 대기권을 뚫고 나갔다 다시 들어오는 이 과정에 엄청난 그 충격이라든가 에너지가 올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신뢰성 있게 터질 수 있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냉전 시절을 봐도 미국이나 소련 같은 게 핵폭탄, 그런 ICBM을 만들어서 폭발을 일으켜도 실제 그 어떤 격발되는 확률이 70에서 80%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네. 근데 북한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을 해본 바가 없는 나라가 과연 얼마큼 잘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조건이 다 갖춰졌다고 해서 이게 결합된 결과물이 같은 건 아니고요. 그래서 아직 우리에게 조금의 시간은 있다라고 하겠지만은 시간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북한이 이런 것을 가졌다라는 가정하에서 준비하는 건 중요하고요. 근데 하지만 이 상태에서 북한이 가졌다라는 식으로 단정을 지어버린다면은 이거는 그 북한과의 어떤 안보 관계나 외교 관계에 있어서 모든 부분들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정부가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은 잘하는 것이다. 네. 근데 하지만은 이런 준비는 당장이라도 북한 내일 공격할 수 있다는 그런 가정하에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소형화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또 KN-08의 성능과 관련해서도 무수히 많은 말들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 실험 발사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이 성능과 관련해서 조금 신뢰성 있는 얘기들이 좀 나온 게 있나요? 그러니까 KN-5의 경우에는 북한이 과거에 사용하지 않던 형태의 미사일입니다. 즉 북한이 여태까지 대부분 생산했던 미사일들은 스커드 계열의 미사일이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 어떤 미사일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엔진입니다. 네. 얘가 이렇게
이렇게 계속 이 뿜어내서 날아가야지 이게 날아갈 수가 있는 건데 이 엔진의 신뢰성을 봤을 때는 기존에 있는 스커드 갖고 할 수 있는 최대한이 대포동 2호 정도의 미사일이었고 네. 사실 이것이 의미 있는 전략적으로 의미 있는 군사무기라고 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 북한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KN-5A라는 새로운 것을 내놓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연소 실험 말씀하셨는데 연소 실험이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은 그것만으로도 보장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이 ICBM의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것이 대기권으로 재진입하는 기술이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이 대기권으로 재진입할 때 보면은 보통 이렇게 한 1만 킬로 날아가는 이 ICBM이 재진입하려면 온도가 거의 한 7,000도 이상 정도의 굉장히 고온이 됩니다. 이거를 버텨내고 결국 이제 떨어져서 터질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갖춰야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북한이 갖고 있는 기술도 여태까지 봐서는 얼마 전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12년 12월에 은하상호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그 정도라고 하면은 북한이 한 2,000도에서 3,000도 정도의 고온을 버틸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는 가질 수 있는데 이게 우주 뚫고 나가는 거랑 뚫고 이제 우주에서 다시 들어오는 거는 예. 또 차이가 더 있기 때문에 결국 그 부분에 있어서 북한이 아직 좀 뭔가 이렇게 이 기술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아직 남아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북한이 핵과 재래식 무기뿐 아니라 요즘은 뭐 무인 첨단 장비 개발에 박차려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와 있나요? 북한은 아무래도 이제 우리 첨단 무기 체계를 갖춘 우리와의 싸움을 이제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그 무인 체계, 특히 뭐 최근에는 경비행기 공장을 직접 그 김정은이가 가서 현지 지도하고 사진도 찍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은 거의 중국에서 기존 장비를 갖다 조립하는 수준에 와 있습니다. 네. 물론 뭐 무인기라는 건 우리가 지난해 많이 경험했지만 청와대 상공까지 왔다 가고 백령도 상공 여러 차례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런 걸 북한이 자꾸 개발하는 것은 이제 비대칭 전력의 일환으로서 우리와 1대1 장비나 기술에서는 떨어지니까 뭔가 비대칭 전력 차원에서 즉 그 1000m 이하 내에서 카메라를 가지고 촬영하는 정찰기 또 자폭 뭐 이런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수준들이 뭐 비대칭 전력으로서는 억제력이나 이 공격력을 충분히 갖추지만 실제로 우리가 방어하지 못할 만큼 우리를 초토화시키는 이런 수준에 아직까지 와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양년께서 그 KN-08에 대해서도 잘 설명해 주셨지만 이게 네. 북한이 지금 5대 내지 한 9대 정도를 가지고 있는 거로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이제 이동식 발사되니까 문제는 모든 ICBM이나 핵폭탄은 발사 전 단계에서 조립 단계에서 이제 상대방 위성에 잡히고 이래서 문제가 되는데 네. 이게 이동식 발사대가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위협적이라는 말이죠. 어느 지역에서 어떤 장소에서 이걸 쏠 경우 두려운데 사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무인이든 ICBM이든 뭐 AN-08이든 이 뭐 KN-08이든 이 모든 것은 미국을 자꾸 겨냥한다는 위협설을 나오지만 실제로 모든 것은 대한민국의 위협설을 계산해야죠. 뭐 미국이 무슨 LA나 무슨 여기에 겨우 도달하는 정도로 쏜다고 하지만 미국 전체 미합 중국을 초토화시킬 수는 없죠. 오히려 그걸 선전포고가 돼서 북한을 오히려 초토화시킬 수는 결과가 되는데 결국 뭐 우리가 과거에 무슨 뭐 백두산 호랑이가 서울에 와서 사람을 잡아먹고 다시 백두산까지 하룻밤에 돌아갈 수 있지만 그건 관계 포수에게 맡기면 되는 것이지 우리는 이 북한의 이런 모든 비대칭 전력들이 바로 대한민국을 겨냥할 수 있고 대한민국을 불바다로 만들 수 있다. 이런 전제하에 논의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한민국을 겨냥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죠. 그럼에도 일단 미국에서는 북한의 이 같은 전력에 대응하기 위해서 MD 시스템 구축에 열을 올리고 있거든요. 현재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사실 이제 미국의 MD 개발은 이 인류가 2차 세계대전에서 이 탄도미사일이라는 게 처음 나오기 시작할 때, 그러니까 V2 로켓이라는 게 나오기 시작할 때부터 미국은 준비를 한 겁니다. 그랬던 것이 결국 이제 이 냉전이 거의 끝나는 시기쯤에서 어느 정도 기술이 성숙이 되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본격적으로 더 개발을 나온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나마 지금 그 IAMD라고 그래서 네. 그 인터그레이티드 에어 앤 미사일 디펜스, 그러니까 통합된 이 방공 시스템을 지금 구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단계를 우선 미국은 굉장히 체계적으로 해 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ICBM 공격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상승하는 단계, 그다음에 대기권을 뚫고 나가서 우주 중간을 비행하는 중간 단계, 그다음에 다시 이 성층권 안에서 뚫고 들어오는 종말 단계, 이 세 단계가 나눠져 있는데 미국은 일단 이 상승 단계에서는 탐지를 하고 그다음에 이 중간 단계에서는 예를 들어서 GBI 같이 지상 기반의 요격 미사일로 요격을 하고 그다음에 종말 단계, 그게 타강되는 단계에 있어서는 SM3라고 해서 이지스함에서 발사하는 이제 미사일이 있고 그 다음 아래 고도에서는 사드,
그다음에 그 최종 고도에서는 팩3 이렇게 단계적으로 해서 이렇게 구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 하에서 지금 이제 얼마 전에도 논란이 됐었지만 사드의 배치 얘기가 나온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공격을 좀 막을 필요가 주한미군에도 있다라고 해서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한 것인데 미국은 이렇게 일단 미국 본토에 대해서는 확실한 지금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것을 단순히 미국 안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미국이란 나라 자체가 지금 거의 전 세계 인구의 10억 명에 해당하는 나라에 대해서 핵 우산을 제공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이런 MD 체계를 좀 확산을 시키려는 것이 미국의 의도라고 하겠습니다. 네. 미국이 이렇게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까지 MD 체계를 확산하려는 게 전략이라면 중국과 러시아가 가만히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이런 부분에서는 미국이 좀 어려움을 겪겠어요. 그렇죠. 뭐 이번에 다 사드를 통해서 입증된 바와 같이 지금 중국과 러시아는 이 사드 배치에 대해서 강력 반발하는 데서 여러 가지 미국이 이런 동북아 정책이 지금 타격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지금 러시아의 푸틴은 미국과 대립하고 있고 여기에 또 시진핑이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추면서 또 북한의 김정은도 모스크바 방문으로 역시 러시아의 정책을 지지하고 또 여기 따라서 이제 북한이 전략적 아시아에서 이런 완충지대로서의 전략적 가치가 자꾸 제거된단 말이죠. 이렇게 볼 때 이것은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는데 결국 이 미국의 MD 체계든 사드 배치든 이런 문제들이 러시아와 중국을 자극하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고 또 이것을 핑계로 중국이나 러시아는 여러 가지 새로운 무기들을 자꾸 이게 북한과 가까운 이 태평양과 가까운 지역을 또 이게 밀착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로 미국의 이런 새로운 MD 체계들이 이런 강대국들, 우리 주변 국가들의 억제를 받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억제나 서로 압력으로 끝나면 좋지만 충돌한다거나 갈등한다거나 이것이 결국 가장 그 최전선에서 형성한 남북 간의 대립이기 때문에 네. 이것이 결국 남북 관계 발전이나 화해 협력 이런 데 아주 심대한 타격을 줄 가능성은 대단히 높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한미 양국이 북한의 미사일 파기를 위한 작전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일명 4D 작전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내용인지 좀 쉽게 설명 좀 해주세요. 사실 이제 4D 전략이라는 것은 2013년부터 이 지금 이제 새로운 그 스카프로티 사령관이 계속 얘기하던 그런 내용이고 네. 이것이 이번에 좀 구체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얼마 전에 발표하기 전에도 미 그 군사위원회 의회 군사위원회 방문을 해서 거기서 실제 4D 스트래테지를 펼치겠다는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네. 이게 4D의 이게 D가 네 가지가 뭐냐면 그러니까 디텍션 탐지, 그다음에 그러니까 방어 디펜스, 예. 그다음에 교란 디스럽트, 그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파괴 데스트로이. 그래서 이 앞에 D자 4개를 따서 이제 4D 전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가 2014년에 한미 연합으로 해서 이 북한의 핵 공격을 막기 위한 맞춤형 억제 전략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맞춤형 억제 전략에서 군사 전략에 해당하는 부분이 킬체인과 KAMD입니다. 네. 근데 바로 이 킬체인과 KAMD의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미국의 의견을 집어넣고 미국의 자산들을 많이 동원을 해서 미사일 방어를 좀 확실히 하겠다. 그러니까 한미 그 미사일 방어를 연합으로 해서 하는 체계, 이거가 이제 4D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전보다는 그 우리 한국군이 단독으로 이제 계획했던 그 킬체인 이런 부분보다는 조금 더 좀 이렇게 정제된 그런 전략들이 좀 세워진다고 보고 있고, 아직 이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된 바가 없지만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이 북한의 핵 위협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더 이상 단순히 어떤 방어적인 이런 체제를 좀 벗어나서 조금 더 선제 타격의 개념을 좀 더 강화하지 않을까, 이렇게 그렇게 예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궁금한 게 그럼 북한의 이런 소형화 기술에 좀 대비할 수 있는 방어책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사실은 핵에 대해서 비핵으로 막는 사례는 거의 많지가 않습니다. 사실 제일 좋은 것은 상대방이 핵을 갖고 위협을 할 경우는 결국은 이쪽도 마찬가지로 핵을 예를 들어서 전술핵을 전진 배치한다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핵우산을 제공할 수밖에 없고, 근데 다만 이제 여기서 지금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이나 혹은 이제 뭐 주한미군이나 같이 이 한미 연합 방어 체계 자체가 굉장히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정밀한 타격과 공격이 가능한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충분히 정말 외과 수술적으로 필요한 것만 전부 공격을 해서 사전에 어떤 이런 공격의 위험을 막게 하겠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미가 힘을 합친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찾아보자라고 미국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4D 전략이라고 할 수 있고, 사실 이것만을 믿고 있고 이것이 완벽할 거라는 얘기는 우리가 어떤 장담을 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하지만은 이전보다는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신중하게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미국에선 약 40년 된 전투기죠. A-10기의 퇴역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전투기인가요? 자, 지금 이제 제가 일단 A10을 들고 나왔는데 이 보시다시피 이 A10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1970년대부터 배치된 기종입니다. 네. 이 전투기는 아닙니다, 이 기종은. 그러니까 이 공중에서 지상에 있는 적 장갑차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나온 이제 이 기종이고요. 네. 특히 앞에 보시면 여기에 이제 30mm 발칸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게틀링 건 이렇게 돌아가면서 나가는 건데 이 30mm 포로 공격을 하면은 전차의 상부는 굉장히 약해서 기관총 공격만으로 충분히 전차가 파괴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 이외에도 한 거의 7톤에 가까운 폭탄을 장착을 할 수 있어서 보시다시피 이 밑에 굉장히 여러 발의 폭탄을 장착을 하고 공격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을 통해서 공격했을 때 적 전차를 뭐 예를 들어서 20대, 30대 이상 그냥 부시고 다닐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A10의 전략적인 가치가 높았고요. 예. 그래서 대한민국에도 굉장히 많은 A10들이 배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사실 이 A10은 이 80년대 냉전 시절까지만 해도 미국이 그렇게 그닥 인정을 잘 안 하다가 막상 걸프전에 이 기종을 투입해보고 나니까 엄청난 성과를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많은 그 이라크의 기갑 전력에 대해서 이 A10이 공격하면서 이 기관총과 미사일을 공격을 하면서 높은 성과를 올리고 나니까 사실 미국이 이것을 대한민국에게 주겠다라는 말까지도 그 냉전 끝날 때는 있었지만은 이제 미국이 이것을 버리지 않고 거의 40년 동안을 유지해온 것이 바로 이 A10이 그러니까 되겠습니다. 퇴역 논란이 이번이 처음은 아닌 거네요. 퇴역은 이번이 처음은 네. 아닙니다. 근데 하지만은 이 퇴역이 결국 어떻게 보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기체가 40년이 됐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기가 가까워져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 이제 이 기체를 대체할 수 있는 기종이 없다라는 얘기도 있기는 하지만은 네네. 사실상 또 그렇지 않은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이 아까 30mm 기관포를 말씀드렸는데 이 기관포를 공격하려면은 기체를 굉장히 낮게 접근해서 공격을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북한의 경우에는 굉장히 이 저고도에서 이런 A10의 공격을 막기 위한 이 대공 시스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결국 이 A10도 의미 있는 공격을 하려면은 결국 이제 기관총보다는 미사일에 의한 미사일과 폭탄에 의한 공격을밖에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A10이 과연 우리의 환경에 잘 맞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다시 한번 더 좀 연구를 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제가 볼 때도 저 A10은 퇴역에도 별 문제가 없다. 즉 네. 지금 우리 미군이나 국군에는 그 코브라가 있지 않습니까? 탱크 킬러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6.25 경험에 기초해서 북한 탱크를 두려워하지만은 사실 현재 지금 휴전선상에서 대치 상황을 보면은 북한이 탱크를 몰고 내려오는 그런 6.25 때의 재래식 전력으로 전쟁을 도발하지 않습니다. 모두 비대칭 전력에 의한 후방에서의 제2전선 형성 뭐 이런 걸 북한이 전쟁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잘 설명해 주셨지만 저것은 보다 더 큰 범위에서의 전쟁에서 유효하지만 한반도의 이런 굴곡이 심한 지형에서는 결국 코브라 헬기로도 북한에 내려오는 탱크를 충분히 막을 수 있다. 적어도 저런 A10은 제가 볼 땐 뭐 우리 럼멜 장군이 모래에서 그런 싸우던 그때 상황에서는 아주 유리하게 수백 대의 탱크를 괴멸시킬 수 있지만 현재 한반도 상황에서는 퇴역에도 제가 뭐 군사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현재 북한군의 탱크 전력을 제가 잘 알고 있으니까 네. 저거 없어도 우리 코브라 헬기로도 저는 내려오는 북한 탱크는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체 논란이 일고 있는 기종이 바로 F-35B 아니겠습니까? 예. 이건 어떻습니까? F-35B 기종 자체가 지금 이제 비난을 받는 것이 이 기종에서는 이제 기관총이 달릴 수도 25mm 정도밖에 달려 있지 않고 네. 폭탄의 장착량도 적고 그다음에 채공 시간이 적기 때문에 공격이 좀 한계가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A10의 가장 큰 장점은 이 기체 자체가 거의 한 90분 이상을 채공을 하면서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전투기가 1시간 이내 한 보통 30분 정도밖에 채공을 못 하는데 네. 거의 90분 가까이 채공했을 때 이건 굉장히 엄청난 힘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선호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35B 같은 경우는 내부에 폭탄 장착량이 좀 적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관총에도 이렇게 좀 위력도 약하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얘는 쓸 수 없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무기체계가 새로 있습니다. 우리 군이 지금 2012년부터 도입하기로 한 신형 폭탄이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바람수정 확산탄이라는 폭탄이 있는데요. 네. 이것은 폭탄 한 발로 적 전차 40대를 격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폭탄이 이제 이게 이렇게 자탄 그러니까 이렇게 폭탄이 모체가 되는 폭탄이 있으면 이게 날아가다가 이게 흩어지면서 네. 한 40여 개의 폭탄이 떨어집니다. 근데 이 40여 개의 폭탄이
다 각자 이게 자기 스스로 이제 적을 탐지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서 적 장갑차를 포착을 하고 그 위에 떨어지면서 공격을 합니다. 결국은 폭탄 한 발로도 적 장갑차나 전차 40대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폭탄을 우리가 거의 한 뭐 400여 발 가까이 도입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네. 결국은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 북한의 지금 이제 뭐 전차나 장갑차를 한 15,000대 이상을 우리가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가지고 있다라는 네. 말씀으로 이제 해석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북한의 전력 등을 중심으로 자세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